별별 특강이 벌써 20강, 20번 했습니다. 그럼 한 번 할 때 한 3시간 떠드니까 20번 했으면 한 60시간 떠들었습니까? 20번이면 이제 한 달에 2번씩 하니까 몇 번 했습니까? 계산이 날이 더워서 그래. 10달 한 거예요? 10달 정도 했습니다. 중간에 한두 번 이렇게 일이 있어서 쉰 적 말고는 다 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주제를 정치는 어떻게 국민을 속이는가 이걸 갖다가 이제 주제로 잡았습니다. 또 이런 주제하면요 잘 안 봐요. 그래서 제가 참 대중들을 보고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제 그 한민우 씨라고 이제 젊은 친구하고 그 청년 보수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는데 그 내용은 좋아요. 왜 요즘 조선일보 이면에 전체적으로 청년 댄디 보수가 나와서 무슨 노인들이 집회하러 갈 때 양복 입고 가라, 중절모 쓰고 가라, 뭐 등산복 입고 가지 마라, 자기들은 뭐 머리에 바르고 깨끗하게 입고 집회한다 어쩐데 내가 아주 개코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너네들은 청년 부록하지 청년 블록이 아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목이 그러니까 10,000명을 안 봐요. 그래서 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나도 제목에 그냥 비키니 입은 여성 사진을 하나 붙여야 많이 보나.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요 대중들의 속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본질적인 고민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 잘 안 보고 제목에서 뭐 문재인 죽일 놈 이런 식으로 뽑아야 예?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런 대중 수준이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보면 교양을 지향하는 잡지 우리 대학 다닐 때 보면 꼭 경찰 같은 사람들이 잔디밭에 앉아서 이렇게 쑥덕쑥덕 이야기하고 있으면 쓱 와서 이렇게 앞으로 다가와요. 야, 이 경찰이한테 들켰네. 사복 짭새한테 들켰네. 오늘 잡혀가겠다고 잔뜩 긴장하고 있으면 뭐란 줄 알아요? 창작가 비평 한 질 좀 들어 넣으십시오. 딱 이래. 그 뭔가 하면 학교 안에 그 이 창작가 비평이라고 좀 좌파 성향 문학 잡지 있지 않습니까? 백낙청시 하던 겁니까? 그거 이제 외파놈들이 꼭 그 사람들 양복 입고 넥타이 안 메고 학교 안에 숨어 있는 짭새들처럼 딱 와가지고 그때 우리 학교 안에 공식적으로는 83년부터 경찰이 철수를 했어요. 근데 그 뒤로도 보면 이 숨어서 사복 입고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잡으러. 그래서 이제 얼마나 그게 안 팔리면 그렇게 이제 학생들한테 찾아다니면서 한 질씩 팔라고 하겠느냐. 근데 썬데이 서울이나 이런 거는 보면 그냥 가판대에 놔놔도 없어요, 사러 가면. 그래서 이 경제학의 그레시암의 법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레시암의 법칙.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 악화라는 것은 나쁜 화폐가 좋은 화폐를 쫓아내버린다 뜻이죠. 그 왜 그런가 하면 과거에 금화, 은화를 주로 쓸 때 독재자가 어떻게 합니까? 야, 금학에 금 100% 넣을 필요 있냐? 한 50%만 넣어라. 은을 한 50%만 넣어라 이럽니다. 그러면 이제 그건 좀 통해요. 나중에는 아까워. 한 30%만 넣어라. 이래가 나중에 금화는 색깔만 금이지 금이 5%밖에 안 들어가고 은도 색깔만 허옇지 은이 2, 3% 들어가는 이런 가짜 금화, 은화가 판을 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진짜 금화나 은화는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그걸 경제학에서 그리시암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이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자 하고 이렇게 화두를 던지면 잘 안 봐요. 이재명이 이야기하고 안희정이 이야기하고 노회찬 자살 이야기하면 기본 10만 명 넘어갑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거 사람 많이 끌어들일 제목을 이렇게 뉴스 브리핑에서 달면 매일 한 3배는 늘릴 자신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런 방송을 하게 되면 이 방송이 제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치는 국민을 왜 속이는가? 오늘 그 일부러 기꺼이 정치에 속을 준비가 되어 있는 국민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대법원에서 상고법원이라는 걸 만든다고. 상고법원이 뭔 줄 알아요? 국민들 중에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여기 상고법원 아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홍보에 실패하고 있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오느냐? 지금 한 두세 달을 대법원의 국정농단이다, 양승태의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해서 판사들 집어넣어야 된다고 바람을 잡고 있는데 정작 이 자리에 그래도 오신 분들은 상당히 인텔리고 그래도 이 더운 여름에 피서 바캉스 안 가고 여기 들으러 오셨으면 의지가 있는 분들인데 상고법원을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보에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문정권이. 이런 식으로 홍보해서 지금 적을 백날 조져봤자 정권에 도움 되겠습니까? 이제 대법원 판사들 다 길들여가지고 손에 쥘라고 저러는 거 아니겠어요? 상고법원이라는 게 뭔가 하면 기존에는 대법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방법원, 그 다음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죠. 그런데 이 대법원에 1년에 10수만 건이 몰려요. 그러다 보니까 대법관의 숫자가 빤한데 이걸 다 맞지를 못해서 80, 90%는 그냥 보지도 않고 기각시켜버립니다. 뭐 일반적인 시민들 간의 소소한 사건은요, 고등법원이 사실 확정이에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례나 이런 것들만 골라서 주로 재판을 하거나 정치적인 것만 재판을 주로 하지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있지만은 있으나 마나에 그 폐해가 더 커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하고 그러지 않은 개인에 관련되는 사건이나 형사사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법원이라는 걸 둬서 거기에 판사 숫자를 대거 늘려가지고 그래도 올바르게 삼심 심의를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게 상고법원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그걸 갖다가 왜 하기를 원하겠어요? 판사 밥그릇이 늘어나잖아요. 판사들이라는 게 평생 가봤자 판사, 부장판사 올라갈 게 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고법원이라고 만들어지면 상고법원의 법관들이 그럴싸하잖아요. 대법관에 준하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사실 저도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상고법원이요. 왜? 지금 3심제라 하지만 사실상 2심제에 거의 불과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3번을 심판을 받게 돼 있다 말은 그런데 2번 받고 끝나니까 실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3심제로 해서 상고법원을 만든다. 그러면 그 부분에 판사들의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판사들은 상고법원을 만들자고 그렇게 주장을 해왔지요. 자, 그러면 뭡니까? 국민의 민원도 해결해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거 일자리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정치권에 국회에 로비하고 또 언론사나 뭐 패널 같은 사람한테도 접촉하고 저한테는 안 왔어요. 저한테는 로비하러 온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자고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한 거죠. 그걸 이제 내부에 작성한 문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그거를 위해서 박근혜 정부와 여러 가지 좀 그 정부에서 원하는 거는 좀 들어주고 이런 이 사법 거래를 했다라고 주장하는데 확실하게 증거가 들통나서 빼도 박도 못하는 서로 간에 짜서 봐주고 그 다음에 상고법원은 해주고 이렇게 한 건 없어요, 아직. 자, 판사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겨져서 돈을 미기든지 무슨 룸살롱에 가서 술을 샀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하고는 그거는 별개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법원의 컴퓨터를 뒤지니까 상고법원을 만들기 위해서 로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서가 입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 계획서 안에 보면 국민은 이기적인 존재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는 국민을 개돼지로 이야기했던 나향욱의 버금가는이라고 오늘 오후에 내내 떠들더만요. 국민이 이기적인 존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이라는 것은 무슨 대단하고 위대한 존재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매우 이기적인 존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계람이 많은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민주주의로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빛과 번쩍하고 정말로 민주적으로 다수에 의해서 결론이 나는 좋은 제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전 잘못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정권이 한 서너 달을 이 사법 로비, 양승태 국정농단 이런 제목을 붙여가지고 떠드는데 국민들은 정작 이게 무슨 말인지
뭘 가지고 로비를 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았어요? 이게 뭔 말이냐? 이제 이 정권이 미천이 드러나갖고 홍보하는 기술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즘 기무사 계엄문건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기무사의 계엄문건을 만들었다 어쩌다 하면서 뭐 쿠데타를 할라 했다 어쩌다 이렇게 떠드는데, 그래서 기무사에서 합참해서 만들어야 되는 계엄 대비 문건을 기무사가 만들었다는 것이 잘못인지, 안 그러면 그걸 만들었다고 이것 비밀 문건을 이철희 의원한테 던져주고, 그 뭡니까? 동성애 커밍아웃해서 군대도 안 간 군인권센터 임태훈이라는 친구 있죠? 그 친구가 그 문건을 들고 이리 흔들고, 빼준 놈이 나쁜 놈인지 언 놈이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전에 기무사는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충성을 한번 바치겠다고 자기들이 만약의 경우에 계엄을 해야 되니 문건을 한번 작성해봤다. 그 뭐 어쨌든 이 탄핵이 기각되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복귀했을 때 촛불 시위대들이 청와대 담을 넘어서 청와대에 넘어오면 계엄을 동원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잡아놓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반대 것도 원하지는 않았겠지만 잡아놨겠죠. 탄핵이 받아들여져서 대통령이 집으로 갔는데 태극기 부대가 청와대 담을 넘어오면 그건 가능성이 별로 없는 이야기죠. 촛불이 청와대 담을 넘어올 가능성은 많지만은요, 그것도 같이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느 놈이 더 나쁘냐? 자, 전 기무사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계엄문건을 자기 부서가 할 일이 아닌데 작성을 했다는 그거고, 잘못이. 현 기무사는 그 문건을 밖으로 빼주고, 그래서 청와대나 임태훈이 같은 이철이 같은 사람이 JTBC 갖다 주고 떠들게 하고, 그러고는 대통령이 송영무입니까? 송영무 장관을 바보로 만들도록 국회에서 만인이 보는 앞에서 대령이 장관을 들고 받아버리는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게 실수라고 봅니까? 고다서 그렇다고 봅니까? 안 그러면 청와대가 원하니까 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옛날에 문정인 특보가 송영무하고 둘이 싸웠죠. 그때 청와대가 누구 편을 들었습니까? 그래가 경고를 했잖아요. 송영무한테요. 그러면 지금 와서 보면 송영무는 이 집에 깨지고 저 집에 가도 깨지는 동네 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는 전 기무사가 문제라면서 이 군 전체를 썰어버리려고 기무사 계엄 문건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고, 현 기무사는 이름만 바꾸면 너네 그대로 자리 유지해 줄게. 밑에 몇 명 줄일 건데 그거 너 들어갈 거 아니다. 그러니까 충성 바친다고 저렇게 떠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 기무사가 나쁜지 현 기무사가 나쁜지 우리가 그거는 진짜 헷갈리는 단계에 왔죠. 자, 국정원을 계획하겠다 합니다. 그렇게 발표했죠. 국정원이 국내 수사를 정보 수집을 못하게 하고 국정원을 해외 정보원으로 만들겠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가 요즘 국정원이 활동을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 제 사무실에 국정원 직원들이 정보 수집한다고 엄청 왔습니다. 또 어떤 때는 공식적으로 와가지고 조언 좀 해주십시오 하고도 한 적도 있고, 국가 정책에 대해서 물어본 것도 있고 그래요. 요 근래는 본 적이 없어요.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국정원장이 뭐 합니까? 오늘 제가 아침에 뭘 이야기했어요? 미국 가고 몰래 북한 종전선언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북한에 또 간다지 않습니까? 이번 주인가? 그 국정원이 대북 밑구멍 파서 거래하는 데입니까? 국정원 기능을 바꾸어도 국정원은 간첩 잡는 곳이지, 국정원이 기능을 바꾼다고 북한을 이렇게 위해서 밀거래를 하는 기관으로 가서 됩니까? 자, 그러면 국정원이 잘못됐다고 바꾼다는 사람들이 지금 국정원이 하고 있는 일은 그 많은 예산과 인력을 가지고 북한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 국정원이 그거 말고 하는 게 있어요? 허구한 날 북한 사람 불러다가 뒤로 회의하고 거래하는 것밖에 더 해요? 그 국정원 가지고 있는 엄청난 돈을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개혁을 하는 것이 진짜 진심이었다 하면
기무사도 제대로 개혁을 해야 되고 제도적으로 국정원도 제대로 개혁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럴 생각이 없는 겁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상고법원이 무엇인지 여기 계신 분이 대부분이 잘 몰랐듯이 기무사 문제의 본질이 뭔지도 국민들이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말을 하려면 저 사람은 그냥 게이라서 군대를 안 갔다. 그리고 빵을 갔다. 1년 6개월을 임태훈이가. 그래서 한번 봐라. 군 내부의 제일 큰 문제가 뭔 줄 알아요? 저도 군대 현역으로 갔다 왔어요. 제가 현역으로 안 가게 생겼는가? 좌파들이 투가면 황장수 너 군대 경력 밝혀봐라고 댓글 달아요. 제가 군대 현역으로 안 가게 생겼습니까? 방위 가게 생겼어요? 저 현역으로 가서 31개월을 했어요. 사연이 있어라. 오래 했어요, 오래. 당시 27개월만 했습니다. 이 대학 다니는 사람은. 근데 저는 31개월을 했어요. 그런데 군대 가서 제일 문제가 많은 게 뭔 줄 압니까? 밤에 잘 때 더듬는 거예요. 고참 중에 좀 이쁘장하게 생긴 또 이 애들 오면 신참, 니 옆에 와서 자라 하고는 수청 들듯이 밤에 더듬는, 그거 한장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인권, 군인권 문제잖아요.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어르신들 계실 건데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거기서 가만히 있거나 저항 안 하면 더 또 심한 단계로 가요. 그래서 군 내부에 그런 일들이 성적 폭행이 남성들끼리 고참에 의한 쫄병의 성적 폭행이 만연하고 있는데, 그래 그런 문제 나는 동성연애를 한다는 걸 커밍아웃하고 그것 때문에 양심적 병력, 그것도 양심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양심의 영역에 속합니까? 어쨌든 군에 안 가고 빵으로 가서 1년 6개월 받았다가 2개월은 특별 사면을 받고 1년 4개월 살다 놓은 사람이 군인권센터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군 내부의 비리나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고, 근데 군 내부의 비리나 문제 중에 가장 큰 인권 문제가 뭔가 하면 동성 간의 성적 폭행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공공연한 이야기죠. 그러면 자기가 그걸 옹호하는 사람이, 얼마 전에도 군 내부에 그 성적 폭행 문제, 장교와 사병 간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또 둘이서 좋아서 또 상관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생겼는데, 이 문제들을 지금 임태훈 씨 같은 사람이나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뭐라 해요? 그 처벌하지 말라고 합니다. 군에서는 그걸 분명히 성적 인권에 대한 침해로 처벌을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해상충의 문제로 보더라도 저런 사람은 군 내부의 인권을 거론할 부분이 자격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해상충이라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성적 취향이 남자이면서 군 내부의 남자들끼리 붙는 문제는 군의 기강과 사기가 유지되려면 철저하게 탄압이 아니라 철저하게 처벌이 되고 그걸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이 군인권을 지적하면서 그런 것들을 옹호하게 된다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군이 유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를 김성태 원내대표가 깨놓고 이야기를 하면 될 건데, 성적 정체성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달라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수가 말을 하려면 제대로 말을 해야 되고, 말을 하지 않으려면 자신이 없으면 말을 하지 않아야 되죠. 자, 근데 최근에 들어서 문정권이 문제가 굉장히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이 메시지 전달에 있어서 큰 문제가 생기고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기무사 이 문제도 이걸 지금 한 달이 넘도록 떠들고 있는데 먹혀들지 않고 있어요. 지지율이 계속 떨어져요. 대법원 국정농단 문제도 먹혀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초반에 너무 큰 걸로 해버리니까 제일 처음에 뭐 했습니까? 집권하자마자 박근혜, 이재용이를 집어넣었어요. 한국에 제일 권력이 있던 사람과 제일 돈이 많은 사람을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는 또 전 대통령인 이명박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서 장관급이고 무슨 비서실장이고 전직 국정원장이고 수두룩하게 집어넣고 나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리사이트를 하는데 처음에 조용필이 나와서 노래 부르고 그 다음에 나훈아가 나와서 노래 부르고 세 번째는 이선희가 불러버리니까 나머지 나오는 가수들이 박수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너무 세게 시작을 해버렸어요. 마약도 등급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막 히로뽕을 맞은 사람이 나중에 대마초를 피면 마약 효과가 있겠어요?
이거 뭐냐, 장난치냐, 딴 거 갖고 오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처음에 너무 세게 시작을 해서 이제는 먹혀들지 않는 단계에 왔다. 타겟민이가 왜 집에 가겠다고 그랬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 미천을 다 보여줘서 뭐 취임 첫날부터 뭡니까? 이거 우통 벗고 테이크아웃 커피 들고 뭐 또 김정숙 씨가 와서 손 흔들고 원피스 입고 이러면서 처음 다 보여줘 버렸어요. 있는 대로 다 쏴버리라 한 거죠. 이제 타겟민 머리에서 창작의 한계에 온 게 아니냐. 그래서 더 가면 이제 내가 먹히 들지 않겠다. 그리고 확실하게 드러났죠. 어디서 드러났습니까? 호프집에서 중복 출연자가 발생했잖아요. 네? 근데 문 대통령이 진짜 안면 인식에 장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해야 무사하겠죠? 왜? 노량진입니까? 공시촌에서 만나갖고 고인 세탁소인가에서 만나서 그 다음에 삼겹살 집으로 옮겨가지고 그 청년하고 소주와 식사를 했다 이리 돼 있지 않습니까? 27 먹은 배모. 그러면 1시간 더 걸리지 않겠어요? 그게 또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선거 홍보 영상, 청년 취업 일자리 문제에 대한 걸로 홍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날 호프집에 나중에 청와대가 중복 출연자가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원래 그 친구는 대통령이 오는 줄 알고 온 거다. 옛날에 취업을 못했는데 지금도 취업을 못해서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러 왔다 그랬지요. 근데 나 그거 모르고 그날 내가 이거 전부 짜고 이렇게 대충 다 이야기하는 거다고 뉴스 브리핑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그러면 1시간이 넘도록 같이 삼겹살을 먹고 소주잔을 나눈 청년이 나타나면 뭐라 해야 됩니까? 대통령이 어이 배! 이리 와 옆에 와. 옆에 앉아 이러면서 너 취직했나 이래야죠. 그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안면 인식 장애입니까? 안면 인식 장애가 뭡니까? 만났던 사람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를 잘 모르는 게 안면 인식 장애예요. 나는 감히 문재인 대통령 같이 위대한 사람이 안면 인식 장애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또 농담을 하면요. 황장수가 또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불렀다고 또 댓글을 올라옵니다. 사람이 좀 하이 개그를 하면, 예? 개그는 개그일 뿐, 한데 그걸 또 죽자고 달라들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타겟민도 이제는 다 됐다. 가려고 할 때 보내줬어야 되는데 임종석이가 첫눈이 오면 보내주겠다. 그럼 지금 지구 온난화가 되고 있잖아요. 올해는 지금 얼마나 덥습니까? 그러면 첫눈이 올해 겨울에 안 오면 타겟민이는 집에 못 가는 것이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요지는 뭔가 하면 이 정권이 국민 수준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쇼통으로 쇼로 국민을 가지고 놀기 위해서 지금 한마디로 지지율 좀 떨어지면 갑자기 김정숙 씨는 청주인가 어디에 있는 독거 노인한테 가고 이 폭염 대책, 자신은 또 생맥주 집으로 가고 그러고 나면 다음번에 또 올라가고 이제 그렇게 항상 국민들을 그런 대상으로 조작과 통제의 대상 정도로 생각하는 시각이 머릿속에 상당히 꽂혀 있는가. 그렇다 하면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타겟민이 잘못이냐 문재인 잘못이냐, 저 잘못이 아니라고 봐요. 국민의 잘못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 뭐가 있었다고 그걸 그렇게 찬양을 해대면서 그 판문점 선언이 우리가 죽는 건 줄 모르고 그 내용의 95%는 북한이 100% 원하는 내용들이에요. 이산가족 상봉만 빼고는 북한이 다 원하는 내용을 북한식 문구로 써놓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다수는 판문점 선언 때문에 정권 지지율이 8, 90%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보수의 흔히 꼴통이시라는 어르신들은 저거 실제 지지율은 15%밖에 안 된다. 내가 한 20% 빠질 거다. 한국당 지지율은 한 10% 더 높을 거다 하니 저보고 맨날 여론조사 언급하지 마라. 실제 15%밖에 안 된댔죠. 그래 6월 13일 날 선거에서 어찌 됐습니까?
50한 1, 2%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당 투표율이요. 그러니까 70 몇 프로일 때 50 몇 프로 나왔으니까 한 20%는 빠져도 이기는 데는 충분하죠. 근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트럼프가 져야 되는 거예요.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그 쇼를 해댔는데 6월 13일 선거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요. 제가 트럼프 책임져야 된다고 저거 사람 아니라고 했다고 제가 또 욕을 얼마나 먹었습니까? 그럼 왜 미국 대통령이라면 존중해야 되고 찬양을 해야 됩니까? 제가 얼마 전에 모처럼 외부 강연을 한번 갔어요. 안 갑니다. 왜? 강연 가면 카메라 몰고 와가지고 그때가 언젠데 이제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박근혜 탄핵에 대해 왜 찬성했는지 입장을 밝히세요. 탄핵 왜 찬성했습니까? 이래요. 아니 나는 정치적 자유가 없습니까? 그럴 만은 했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그걸 카메라 메고 와서 나보고 이야기를 하랍니다. 그래서 제가 안 가요. 거의. 또 오라고도 안 합니다. 그전에는 귀찮을 정도로 주말에 좀 쉬려면 그것은 또 광화문 앞에서 집회를 하는데 와서 연설해라 어쩌라 불려다니고 끌려다녔어요. 근데 그거 안 하니까 그래도 주말이라도 몸도 시원찮은데 좀 쉬어서 아주 행복해요. 근데 얼마 전에 좀 오라고 해서 갔더니만 막 찬송가 부르시는 분들 또 이스라엘 국가 부르시면 내가 이거 오늘 잘못 왔다. 그리고 트럼프 위대한 대통령님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서 또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그분들을 비판하거나 이렇게 비하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고요. 그분들이 바라보는 세계가 그 부분이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듣기 싫은 소리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다수가 듣기 싫다고 하면 내가 이 강연을 중단하고 나가겠다. 그래서 의사를 밝혀달라. 그렇지만은 당신들 구미에 맞게 연설 안 한다. 나는 그렇게 살아본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른이 한 6, 70명 정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1시간 반쯤 했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딱 한 분만 제가 이 한국당이 선거에 패배한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여론 조작했잖아요. 이러더만요. 그래서 주변에서 말려서 제가 놀라다가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하면 보수가 문재인 지지율이 20%다, 15%다 했는데 선거하니까 지잖아요. 자, 이게 여론 조작, 개표 조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건 답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가장 비판을 하는 문바라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 답이 없어요. 심지어 제주도 여성이 오늘 시신이 발견됐죠, 실종. 그 부분에도 댓글을 뭐라 다는 줄 아십니까? 그게 문정권의 한마디로 예멘 난민이나 제주도에 무슨 이 중국, 이 무비자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발생한 일이다라고 누가 댓글을 쓰면 그게 아니다. 살인자는 그 주변에 바로 옆에 있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댓글을 다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뭐라고요? 문바들이라는 사람은 이것이 문재인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가 그 사람들한테는 원칙이고 정의입니다. 목적이고요.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해답이 나오겠습니까? 자, 이런 비슷한 일을 우리가 한 10년 전에 겪었어요. 노사모 아시죠? 자, 그 사람들한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신이었습니다.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둘이 앉아서 술도 많이 먹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가라 했을 때 가지 말라고, 대통령 하면 안 된다 했다가 술친구에서 사이가 좀 나빠졌죠. 그랬는데 근데 그 사람한테 맹목적으로 지지를 보냈던 사람들이 과연 노무현을 좋게 만들었느냐, 그로하여금 자살을 하도록 만들었느냐, 어떻게 했다고 봅니까? 그 맹목적인 죽음 때문에, 결국 맹목적인 지지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돈을 받았다라는 부분이 가족이나 주변에서 이렇게 확정되면 그 자식에게 지지를 보냈던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마 이 마음속에 정리가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번에 노회찬 의원이 자살을 했어요. 그 타살이라고 하고 뭐 8m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노무회찬을 타살시켜서 재미를 볼 사람이 누군가를 해야죠. 그럼 정권이 주겠다? 아니, 괜히 노회찬 의원이 자살하는 바람에 김경수가 잘 빠져나가려다가 지금 특검이 이제는 큰일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드루킹하고 김경수가 공범이라고 하면서 피의자로 소환한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회찬 의원이 자살을 하게 된 부분도 저는 어디에 원인이 있느냐. 결국 열성 지지자들 때문에 그 길 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대가가 없었다고 우기면 집행유예나 아주 짧은 형으로 끝날 수가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빠져나갈 방법이 정치적으로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열성 지지자들이 주변에 오면 좋아할 일입니까? 이거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도 이 뉴스 브리핑에도 열성 지지자들이 주변에 오면 저는 빨리 죽고 싶지 않기 때문에 좀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세상은 전부 이면적이다. 대중이라는 부분에서의 부분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국민이 위대하다, 뭐 촛불이 직접 민주주의다, 태극기가 위대하다는 이야기는 그냥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고요. 이런 맹목성이, 좌우에 있는 맹목성이요, 대한민국 정치를 대응적으로 만들고 망치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세상은 매우 복잡합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 하나에도 그 속에는 엄청난 이해관계와 다면적인 측면이 있지, 세상에 무 자르듯이 옳으냐 그러냐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문제는 매우 적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한쪽의 일은 전부 100% 옳고 한쪽은 전부 틀렸다고 흑백 논리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맹목적인 지지를 보내는 국민들의 심성은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정치인이 잘 꼬셔서 그렇다고 봅니까?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마음이 허해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안 그러면 헬련, 지연, 학연이라는 이런 전통적인 연구에 더해서 또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에 따른 그런 어떤 관점에서 선동하거나 이념적으로 흔들면 포퓰리즘에 그냥 빨려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안 그러면 세대의 문제에 해당되는 역사적 기억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이 다 뒤섞여서 대중들이 정치에 기꺼이 속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에 지금까지 제일 정치에 속을 준비가 됐던 일들이 뭐였습니까? 지역이었지 않습니까? 자, 경상도는 보수, 전라도는 진보예요. 아니, 전라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진보로 태어나서 애가 태어나면 응애할 때도 진보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거기 태어난 사람을 경상도 데려와서 키우면 보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강아지 성격이요, 강아지가 태어날 때 성격이 만들어져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주인한테 따라가지고 강아지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주의가 한국의 가장 무서운 일종의 선동의 대상이었죠. 자, 그런데 한국은 분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분단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냉정하고 지성적인 시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었어요. 보수 쪽에서는 반공이라는 기치를 가지고 분단 문제를 너무 선동해서는 안 되죠. 북한에 대해서 우리 체제를 지키려면 이 체제의 우월성을 갖다가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폈어야 되죠. 보수는 툭 하면 간첩 잡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패만 없으면 보수가 발을 디디지 좌파가 발을 디디지 못하겠죠. 종북이나. 그러지 않습니까? 이 부패가 종북이나 좌파의 가장 큰 온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뭐겠어요? 불공정이겠죠. 그래서 불공정과 부패 부분을 보수가 진작에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고민과 노력을 기울였다면 제가 봤을 때는
오늘날 종북 좌파가 대한민국에 이 정도로 득세를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심성에 대한 존중이 보수에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요,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는 밥만 먹게 살게 해주면 그게 은혜고 고마움이지만은 어느 정도가 되면 밥 다음에 정신적인 자유도 허용하면서 이 보수의 가치를 세련되게 바꾸어 갔어야 되죠. 그런데 그걸 바꾸지 못한 채 거의 정권을 넘겨줄 때까지 이 보수의 기본적인 지금 북한에 대한 시각은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되지만은 거기에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를 뒤섞여서 갖고 왔고, 그래서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폄하하고 또 조롱하고 또 진부한 이야기로 받아들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집권한 보수 세력들이 저는 크게 반성해야 된다고 봐요. 얼마 전까지도 무슨 보수단체 집회에 가면 이 어깨띠하고 모자 쓰고 나와가지고 구호 외치면, 자, 저분들은 지금 자신들이 구호를 외치는 본질에 대해서 과연 뭔지 제대로 알고나 외칠까 하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들었어요. 자, 월남에 제가 이 베트남 워라는 다큐멘터리를 넷플릭스에서 10부작을 봤습니다. 왜 그리 긴지, 막 1시간, 한 개당 20분씩, 1시간 20분씩. 그걸 10편을 보려니까 정말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 봤어요. 자, 월남이 왜 저렇게 됐을까? 그래서 월남에 관한 자료가 있으면 무조건 찾아서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황장수가 원래 구라가 좀 좋아서 그런 줄 안다 이러는데, 저는 원래 구라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수줍음도 많고 해서 대학 때는 사람들 앞에 나서서 눈을 마주보고 이야기를 못했어요. 처음에 출마했을 때,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 그때 35대인데 정말 연설하기가 싫었어요. 그래도 이제 억지로 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이제 별로 사람들을 보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으면서 뻔뻔하게 말을 하는 수준이 됐는데, 이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대중들을 설득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엄청난 지식과 경험 이런 것들을 축적해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 무식하고 또 상투적인 논리로 대중들을 언제까지 설득시켜 가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 보수의 가치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고 종북을 청산한다 할 때 통진당만 해산하고 이습기만 집어넣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종북의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됐는가를 국민들이 다 알게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대학을 다닐 때 386 주사파들이 대학가를 거의 석근을 해서 그때 대학에서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의 대부분이 거기에 동조하거나 정서적으로 그랬는데, 거기에 정말로 핵심들은 이너서클에 몸을 담아서 북한과 거래를 하면서 지령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대중은 그것이 단순하게 NL, PDR이라고 하는 민족해방 이런 학생운동 노선으로만 알고 있다. 그러면 정치권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주사파의 기원이라고 해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들면서라도 알리려고 해야 되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아주 단순하게 전파해요. 임종석은 주사파다. 그건 맞죠. 그런데 임종석은 주사파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임종석이 타격을 입습니까? 더 강해지고 있어요. 왜? 그렇게 접근하고 그렇게 단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면 그건 임종석을 거의 뭐라고 합니까? 날개를 달아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세력이나 어떤 사람들을 단정을 하고 단죄를 하려고 하면 상투적으로 그 말 두 마디로 이렇게 A는 B다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A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B로 왔고, 그렇게 A가 B가 되는 과정에는 어떤 경로들이 있었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어떻게 쏘아왔고, 전체 학생운동을 어떻게 오도해왔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죠. 제가 제일 이해가 가지 않았던 부분은, 저도 주사파 학생운동이나 PD나 이런 건 안 했지만은 대학교 다닐 때부터 사회를 개선해야 된다는 자각을 가지고 학생운동이나 사회운동은 한 사람입니다. 다만 저는 머리가 내가 납득이 안 되면 어떤 계보에 들어가서 이 존립을 못하는
이런 기질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언더서클에 들어가 봤죠. 그런데 질문을 하면 저보고 사상이 불투명한 놈이라고 쫓아냅니다. 제가 80년대 중반에 소련을 숭상하길래 소련 저거 망하게 생겼는데요 하고 북한을 이야기하길래 저런 집단을 어떻게 우리가 모델로 삼느냐 이러니까 양쪽에서 다 쫓겨났어요. 소련을 추종하는 집단이나 북한을 추종하는 집단에서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맹목적이 안 되는 유전자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판에서도 제가 이렇게 가까이 안 가죠. 왜? 여기도 봐도 저기도 봐도 다 좀 시원찮아서.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한쪽을 믿으려고 하거나 대세가 되는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80년대에 70년대 말에 대학을 다닌 분들도 계실 건데, 그때 학생운동의 주류가 뭘 가지고 주장하고 특히 80년대 초중반부터요, 어떻게 변해왔는가에 대해서 잘 몰라요. 대다수는. 그냥 학교에 지나가다가 학생이 집회하거나 시위를 하면 거기 그냥 맹목적으로 가세해서 또 주변에서 꼬시면 그 안에 들어가서 남들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타이틀 하나 맡아서 활동하고, 그리고 뭐 같이 돌 던지고 뭐 마스크 쓰고 쇠파이프 들고 이렇게나 하고, 그 다음에 머리숱 채우고, 그 다음에 운동권 가요 부르고, 그리고 술 먹고 이렇게 했지. 그 배경의 배후에 어떻게 해서 한국 사회에 조직적으로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씨앗을 뿌리고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조직적으로 대학 학생운동권이나 그 다음에 대학을 점령한 다음에는 사회운동을 점령하여 노동 현장으로 들어가고 농민운동 현장으로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거기 밖에서 살아요. 그리고 사회단체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이것도 저것도 하기 싫은 사람들은 뭘 만들어요? 참여연대 같은 그런 데도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쫙 퍼졌어요. 그래서 그게 80년대에 퍼져가지고 지금까지 30년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25세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지금 55이 된 거예요. 일부는 언론도 들어가고, 영화과, 지금 유명 배우들 중에서 서울대에서 맨날 술 먹으면서 연극판 하던 사람들이 지금 영화계에 상당히 장악하고 있지요. 음악계, 가요판에도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지요. 그러다 보니 문화부터 시작을 해서 언론, 심지어 종교, 80년대에 사회운동을 하려면 종교를 안 끼고 할 수 있었습니까? 기독교든 가톨릭이든 불교든 다 끼고 했지요. 그러니까 이제 3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사람들이 다 각 분야에서 수장이 되고 그 밑에 숱한 씨를 뿌렸어요. 자, 베트남이 망할 때 어찌 된 줄 아십니까? 우리 사람들이 베트남 뭐 이야기하면 상투적으로 베트남이 적화됐다라는 부분에 이야기를 하지만은, 원래 남베트남은 이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베트남의 뿌리는 하노이에 있었어요. 원래 사이공은 참파 왕국이라고 해가지고 베트남과는 뿌리가 좀 다른 이 민족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남베트남은 국가적 정체성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호치민이 처음부터 독한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일본이 45년에 패망을 할 때 미국이 적극적으로 밀어줄 거라고 엄청 기대를 했고, 그래서 43년, 44년, 45년에는 미국 CIA 그 전신인 OS 이런 요원들이 호치민을 접촉을 해서 같이 지원도 해줬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입장을 미국이 존중하다 보니까 북베트남의 호치민 세력을 일본을 몰아내고 난 뒤에 프랑스가 다시 또 점령하러 들어갔지 않습니까? 수만 명을 보내서요. 그러니까 호치민이 이제는 중국하고 미국도 프랑스 편을 들구나 하고 모택동의하고 소련 쪽에 붙어버린 거죠. 그래서 게릴라전을 이 숲으로 가서 벌여가지고 디엠비엠프라는 데서 프랑스 군인을 15,000명을 거의 다 죽이고 포로로 잡아버려요. 그러면서 프랑스가 이제 남쪽으로 철수를 해버리죠. 북베트남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도시만 점령하고 있다가. 그래서 북베트남을 자기들이 점령하고 남베트남은 프랑스가 괴뢰 정부를 세워서 유지를 하다가,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 옛날에는 고딘 디엠이라 했고 지금 그 응애 딘 디엠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프랑스의 이 하에서 반대하던 민족주의적인 가톨릭 신자였는데 이 사람이 프랑스 이 뭐랍니까? 괴뢰 부대들을 몰아내고 남쪽에 힘을 합치니까 미국이 이 사람을 도와주기 시작했죠.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55년인가 나라를 세워요. 남베트남을. 그 전까지는 이 남베트남은 괴뢰 국가에서요. 그 황제가 있었어. 황제가 바오라고. 그래서 이런 복잡한 부분에서 애초부터 남베트남이 국가적으로 유지되기가 매우 어려운 행태였습니다. 제가 이 남베트남의 역사를 이렇게 오래 더운데 이야기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만큼 복잡한 과정들을 이해하지 않고 공산군이 그냥 남베트남을 먹었다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정리를 해버리면서 이렇게 보수들이 그냥 공산당 대 이렇게 자유진영의 대결로만 바라보면 이건 답이 잘 안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미국도 처음부터 아이젠하워 때부터 고문단을 보내면서 이걸 도울까 말까 이길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아이젠하워, 케네디, 존슨, 그 다음에 닉슨까지 이길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발을 빼면 미국의 자존심이 상해서가 70%, 20%는 공산 진영이 태국까지, 인도네시아까지 덮칠까 봐. 그리고 10%는 진짜 베트남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냉전 시대의 이 독특한 이 공산 진영과의 대결의 자존심이 미국이 발을 빼지 못하고 한때 54만 명까지 갖다 놨어요. 결국 5만 8천 명이 죽고 끝나서 발을 빼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키신저하고 이 닉슨하고 대화하는 내용에 보면 애가 컸으면 지가 이제는 알아서 젖도 먹고 식사를 해야지. 다 큰 놈이 언제까지 젖을 우리가 먹여주느냐. 저 발을 빼면 1, 2년을 못 가고 무너질 거다. 근데 우리 다음 선거 이길 때까지만 재선, 맥없이 맥거번입니까? 그 사람하고 붙어서 이길 때까지만 우리가 베트남에 이렇게 남는 듯이 하고 이겨버리면 바로 발을 빼자. 그래서 73년 1월 달에 평화협정을 맺고 파리에 뺀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하고 중공이 핑퐁 외교를 통해서 닉슨이 베이징을 방문한 게 왜 했다고 봅니까? 베트남에 발을 빼기 위해서 베트남의 배후인 중국을 달랜다고 이 미중 수교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브레즈네프를 만나가지고 ICBM, 요즘 북한이 만드는 ICBM을 제한하는 협정을 맺은 것도 이 소련을 달래서 너무 이렇게 남베트남을 우리가 발을 빼더라도 빨리 먹어버리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남베트남은 자기 나라 국토를 60% 이상 점령해 적이 없어요. 도시들만 가지고 있고 한때는 45%, 50% 넘도록 뺏겼어요. 그러니까 숲은 전부 처음부터 월명을 추종하는 베트콩의 땅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물러나면서 베트남에 많은 무기를 줬지만 그 무기 중에는 베트남이 전쟁을 하는데 필요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거기다가 이 티에우가 이제 티우라고 부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이 뭐 부패 덩어리예요. 심지어 베트남 군인이 한 30-40%가 장부에만 있지 100만 명이 넘었는데 실제로는 없어요. 뇌물만 주면 집에서 있어요. 전쟁을 안 하고. 무기를 주면 그게 베트콩 손에 팔아먹기도 하고 그냥 넘겨주기도 하고. 트럭을 주면 그건 그냥 팔아먹어서 트럭이 없어져요. 베트남 항구에 닿는 대로. 그러니까 제대로 나라라는 모양을 갖추지 못한 한마디로 이 정체성이 취약한 정권을 할 수 없이 대안으로 선택했다가 이제 수명이 다하면서 망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은 베트남하고 아주 다른 특성이 있다. 이렇게는 보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면 베트남화 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제가 매우 우려를 하는 것은 국민들이 다수가 주사파를 비난하고 그냥 주사파라 이야기하지만 주사파의 내력에 대해서 당신이 한번 제대로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면 잘 말을 못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너무 광범위하게 무지하게 퍼져버림으로써요. 이제 임종석은 주사파다라는 게 오히려 임종석 씨가 원할 거예요. 왜? 그렇게 단순하게 나를 규정해줘야 내가 편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문재앙이다, 문재인이 뭐 빨갱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요. 그게 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단순 논리적으로 이 정권이 왜 저렇게 북한 편에 서서 비핵화가 안 되는데, 안 되는 건 뻔한데, 지금 북한이 ICBM도 다시 만들고 핵도 다시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권은 종전선언을 해주려고 하고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하고 북한하고 경제적 제재를 해제해서 금강산도 열고 개성공단도 열으라고 저렇게 미국에 틈만 나면 쑤셔서 그거 허락 좀 해달라. 그러니까 미국이 화가 나서 하나 깐 게 뭡니까? 석탄 밀수입했다는 걸 깐 거예요. 자, 더 하면 또 하나 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뭐예요? 기름, 정제유를 북한에 줬다는 게 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저럴까 도대체? 근데 국민들 중에 왜 저럴까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있겠어요? 북한에서 넘어와서 자기 아버지가, 그럼 북한에서 넘어왔으면 진짜 빨갱이 같으면 흥남 철수 때 왜 넘어옵니까? 북한에 남아서 있어야지. 거기서도 상당히 중산층 이상은 됐지 않습니까? 비료 공장에 있었잖아요. 간부였잖아요. 함흥 비료 공장인가? 그러면 왜 넘어왔을까? 그럼 그렇게 단순하게 정리함으로써 이것이 정리가 되는 것인가? 그러면 뭐냐? 원래 대학 다닐 때 데모하다가 두어 번 들어가서 오래는 안 살았지만 잠깐 갇혀 있기도 했고, 그래서 나중에 고시가 되고도 판검사가 되지 못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불만이나 열등감이 있다. 그래서 그게 그러면 운동권하고 어떻게 결부됐느냐? 중간에 운동권 경력이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노무현하고만 가까웠지. 노무현 사무실에 같이 있었잖아요. 변호사로서. 그럼 운동 경력이 없던 사람이 어느 날 정치권에 들어와서 처음에 뭐부터 시작했어요? 그 뭡니까? 시민사회수석, 민정수석, 그 다음에 청와대 비서실장을 했잖아요. 자, 운동권 경력이 수십 년간 단절되었다면 저도 운동권의 족보는 어지간히 아는데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노무현 이 변호사 사무소에 같이 근무했고 뭐 민변에 있었다라는 정도지 어떤 사회운동을 했다거나 하는 경력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오히려 노무현 정권에서는 그래도 사람이 딴 사람 비해서 온순하다. 뭐 크게 노무현 정권의 운동권 성격이나 좌파적 속성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만 생각을 했죠. 자, 왜 문재인을 선택해서 두 번이나 밀어가지고 대통령으로 당선시켰을까요? 왜 그랬을 거라 봅니까? 비판할 수 있는 소지가 적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의 사고는 확고하고 이렇다는 걸 아는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밀었겠죠. 좌파 진영에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문재인은 빨갱이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이 싸움을 이길 수 있고 남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보수 진영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석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학생운동을 하다가 뭐 크게는 못했고 앞에 나가서 주도적으로는 못했지만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자신의 개인적인 환경 때문에 출세나 신분 상승도 해야 되고 그 욕구 속에서 고민하다가 고시가 되어서 이제 신분 상승도 했다. 처갓집 덕도 좀 봤을 가능성도 충분하죠. 그런 속에서 이 사람의 내재되어 있는 속성들은 잠겨 있다가 그리고 노무현과 더불어서 민변 활동을 하면서 밖으로 폭발되지는 않았지만은 엄청나게 강경한 좌파적 사고를 했을 수가 있다. 근데 개인적인 성격이나 환경 탓에 밖에 나서서 어떤 조직 운동을 맡지 않다가 갑자기 노무현이 일정 수준까지 올려줘 버렸다. 수석, 그리고 비서실장까지. 그렇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이 사람의 그런 속성들이 어느 순간부터 폭발하기 시작했고 그걸 알아본 사람들이 했다. 단지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거부감이 좀 낮기, 잘 알려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당시 노무현 정권에서 많이 설쳤던 사람을 내세워서는 이 노의 이미지로, 노빠의 이미지로는 이길 수 없어서 주변에서 설득해서 저 사람을 세워서 저 사람이 이렇게 별로 정치할 생각이 없이 변호사나 하고 있었는데 노무현 정권이 망한 뒤에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도 판단이 좀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하는 거 보면 확고한 신념에 의해서 차곡차곡 쌓였던 사람이
그걸 드러내지 않고 오랫동안 이렇게 자신을 감추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통 저쯤 되면 감추지 못하는데 그 사정은 개인사에 대한 사정이니까 제가 대충 짐작을 가지만 여기서 말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 보면 완전히 확고한 한국 사회를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자신의 생각이 굳어져 있고 그쪽으로 지금 자기가 집권하고 있을 때 최대한 옮겨놓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라는 확신에 찬 사람이라고 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에 찬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존경할 만한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그 확신이 잘못된 방향일 때는 국가에 엄청난 데미지를 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 보수 진영에서 문재인이라는 사람에 대한 분석을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권력의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도 보수 진영에서 잘 모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안희정을 죽일까? 왜 이재명도 죽일까? 왜 노회찬을 이번에 자살하도록 그렇게 특검에서 부르도록 만들었을까? 물론 또 누가 따지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건 특검이 알아서 한 거지 정권이 한 거냐 하겠지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좀 단순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자, 안희정, 이재명은 2등, 3등을 했죠. 경선에서. 둘 다 이 득표가 비슷했습니다. 차이가 거의 안 났어요. 그래서 안희정은 외연 확장성이 좋고 안희정이 다음 대선까지 살아서 만약에 더욱더 중도 보수를 지향하면서 나왔더라면 제가 볼 때 문정권이 상당히 망하더라도 안희정이 다음에 대선에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봅니다. 왜? 보수나 중도에서 안철수처럼 이렇게 득표력이 있었으니까요. 외연 확장성이 좋지요. 그 다음에 이재명은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있는 정치인 중에서는 파이팅이 제일 좋다고 봐요. 이 대중적인 선동력이요. 그래서 저렇게 조져도 지금까지 버텨서 경기지사까지 하고 있는 거 보면 저 사람도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보수의 정치인 같으면 벌써 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이재명이 순발력을 가지고 안희정하고 거의 표가 같이 나와버렸다는 이재명이 엄청난 선전을 한 거예요. 지난 경선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민주당 내부에 뭐 별로 대선이 이길 거라고 생각도 안 해서 관심도 없겠지만은 이재명이 문재인을 엄청나게 비판을 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요. 삼성 재벌의 앞잡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캠프에 전부 그쪽 사람들만 있다고. 그쪽에서 제일 싫어할 만한 이야기들을 이재명이 공격을 했어요. 안희정이 말리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자, 그때 문재인 쪽에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안 되겠다. 봤겠죠. 그래서 해경군 김씨 논란이 그때 시작돼 가지고 지금까지 굴러온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복잡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단순하게 진단을 합니다. 그죠? 저는 대중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니까 문정권이 경제 때문에 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보수에게 그렇게 이제 어느 시점에는 기회가 올 수 있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보수가 이 안보의 가치는 튼튼히 하면서 사회 경제적인 변화를 갖다가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바꾸지 못하면 문재인이 무너져도 기회가 보수한테 안 오고 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위장을 해서 가버릴 수가 있다. 안철수가 그때 만약에 중도로 해서 이 문패거리들이 교묘하게 뒤에 붙어 있으면 그쪽으로 오히려 가버릴 수도 있다. 또 어나더 안철수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왜 이러느냐? 제가 봤을 때 국민들이 보수부터 똑같습니다. 저는 보수라고 해가지고요. 자부심을 가지고, 저보고 오늘 누가 그랬더만요. 뭐 보수에 대한 너무는 저보고 칭찬을 한참 한 다음에 너무 비판을 하지 마라. 자, 비판이 없는 집단이 정상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선거가 앞으로 2년 이상 남았잖아요. 총선이요. 이럴 때 비판을 해서 뿌리를 뽑아서 잘못된 거는 고쳐야지. 자, 그 비판을 하지 않고 그냥 보수 뭉치자, 단결하자. 그래서 전부 그냥 누구한테 붙고 뿔뿔이 흩어져서 그런다고 이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는 비판이 내부에서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투쟁력이 없는 사람들은 함부로 다음 대선이나 이런 데서 나서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목숨을 걸고 한번 싸울 사람들이나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이 보수 진영 안에 벌어지고 있는 우미나 사람을 멍청하게 만들고 있죠. 논리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문재인 빨갱이다. 이런 단순한 논리로요, 저거 집에 가서 자식 설득이 됩니까? 자식도 설득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정권을 되찾아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수 내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단순하고 유치해서야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탄핵이 끝난 지가 언젠데 탄핵 때 찬성했냐 반대했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켜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 하면 또 댓글 또 지금 막 달리고 있어요. 저 나쁜 놈 또 이야기한다. 그 제가 말할 자유가 있지요. 왜 내 말할 자유를 못하게 합니까? 박근혜 석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재인 내리면 가는 겁니다. 그러면 박근혜를 석방하자는 게 빠르겠어요? 문재인을 빨리 집으로 보내자는 게 빠르겠어요? 그러면 박근혜 석방하자 말은 안 해야지요. 전략적으로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 되기 전에 석방될 거라고 보십니까? 안 합니다. 아주 잔인하고 냉정한 사람들이에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더워서 병이 났다고 병원 가는 거 보고 저 양반이 그러지 말고 좀 굶어서 죽겠다 하지. 뭐 더워서 병원 간다고 그러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노회찬 현상을 보면 정말 가짠지요. 깨끗한 척 혼자 다 하다가 그 드루킹 같은 정치 브로커 집단한테 돈을 받았다가 안 받았다 했다가 이제 특검이 오라 할 때가 되니까 받았고 할 말이 없고 그래서 자살했어요. 근데 그걸 10만 명 가까운 국민들이 전국에서 조문을 했고 서울에서만 3만 명이 넘었고 온갖 핍진한 생활을 했고 무슨 정치자금법 제가 하나씩 다 깼지 않습니까? 핍진하지 않았다. 재산이 11억 몇천인데 2004년에 570만 원인가 하다가 153배가 늘은 사람이 핍진하냐. 그 다음에 원외라서 돈을 선거 비용을 먹고 그걸 얼마 했어요? 1등 했다 안 했어요? 경남에서 3억 4천 걷어서. 그러니까 누가 저보고 그럽니다. 팩트 폭력군이다. 아니 사실이 아닌 걸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팩트 폭력을 하는 사람이 됩니까? 그 젊으면 팩트 폭력이 무슨 말이에요? 저는 늙어가지고 팩트 폭력이 죄송합니다. 저 어르신계 앞에서. 예? 뒤에 걸고 뒤 걸리고 코를 걸고 코를 걸고. 아, 그런 게 팩트 폭력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쪽에서는 역겹고 정말 그렇지만은 저쪽에 있는 사람으로 봤을 때 이 더운데 전국에서 10만 명이 조문을 하러 갔다면 그래서 지금 정의당 지지율이 15%까지 올라갔대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걸 뭐라고 바라봐야 되느냐.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쪽 지지층들을요. 근데 그쪽 지지층을 단순하다 하기에는 그럼 이쪽 지지층은 보수에 있는 지지층은 단순 안 하느냐. 단순하고 문외기로 말하면 50보 100보입니다. 저는 보수 지지층이 위대하다 하면 박수 받겠지만 그런 소리는 절대 하기 싫어요. 위대하지도 않고 문외로 말하자면 비슷해요. 노브레인. 이쪽도 노브레인, 이쪽도 노브레인. 박바나 문바나 녹바나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제가 그래도 이 1000만 안티를 만들겠다고 작정을 하고 탄핵도 찬성을 하고 트럼프 전 또라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에서 욕 저만큼 많이 처먹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취미가 하나 생겼어요. 이렇게 유튜브 댓글을 보면서 오늘은 얼마나 심한 욕을 또 나한테 하고 있나 하고 그 욕을 보면요. 짜릿한 쾌감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디어 나도 미쳐가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심을 한 게 있습니다. 죽어도 나는 내 주관으로 가겠다. 그리고 비판의 성역이 없이 다 비판을 하겠다. 물론 저는 기반은 제대로 된 보수를 만들자는 게 기반입니다. 그러려면 비판이 선행해야 그리고 노브레인을 깨서 정신을 차리게 해야 이게 제대로 된 보수가 만들어지는 거지.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쪽이 망해서 이쪽이 집권해도 5년 뒤에는 또 더 큰 피바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거 몇 번 더 하면요, 나라 적화돼 버립니다. 그 꼴을 다시 겪으려고 또 보수 단결하자라고 이야기한. 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뭔 줄 알아요? 보수 비판하지 말고 무조건 단결하자는 사람이 제일 싫어요. 저거는 저를 욕하는 문바보다 더 싫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 말 속에 정말로 나쁜 논리가 숨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대한민국 같은 사회에서 설사 보수가 성장 과정에서 좀 잘못이 있고 인권을 했다 하더라도 세계의 민주주의가 구성되는 과정에서 성장 과정에서 독재를 하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으며 또 성장 과정에서 인권 탄압이 없었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적어도 인구 5천만 되는 나라가 2차 대전에서 신생국으로 독립을 해서 이 공산화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죠. 중공 소련한테 국경을 마주쳐가 반도의 반이 그쪽에 앞잡이한테 넘어가 있고 그래서 전쟁도 한번 겪었고 투가면 간첩 보내고 투가면 도발하는 나라에서 이 반을 지키면서 이 정도로 경제 성장을 시켜가지고 세계 경제 규모로 10대 12 초반에 갖고 갔다요. 우리가 한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혁명 일으킬 때 98달러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요. 이디오피아나 필리핀도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일제가 지어놓은 건물 말고는 수도 서울에 제대로 된 건물 하나 지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충 체육관을 엔지니어링 한 것이 필리핀 기술자들이 미국에 감독하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나라에서 이 정도 왔다는 것은 엄청난 성취예요. 이 성취를 자랑스러워하고 가치 있게 받아들여야 될 건데 여기에 부정적인 요소들만을 부각시켜서 그걸 우리 스스로가 자해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된 부분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요. 한국 사회의 보수 지도층들이 우리 스스로 보수에 대한 성취에 대한 자부심을 부각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보수가 여기서 자만하지 말고 더욱 혁신해 나가고 더욱 부패를 청산하고 더욱 공정해지도록 하면서 세상에서 소외되거나 어려운 사람들, 이 성장의 대가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신경을 쓰고 그들의 말을 듣자고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되어 가서요? 보수가 점점 집권해 올수록 관변 의용부화 되어 가면서 그 다음에 성장 과정에서의 과실을 강남이라는 부분에서 소수가 독식을 해가고 그러면서 그 성장 과정에서 평생을 바쳐서 공장에서 해외에서 직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자식 교육시키고 지금 60대, 70대가 됐는데 뭐가 됐습니까? 빈곤 노인층이 됐어요. 60%가요. 대한민국의 노인층의 60%가 생계비를 제대로 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필요한 최소한에. 만족한 게 아니라 필요한 최소한에요. 그러면 이건 어딘가에서 고장이 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죠. 그래도 그 사람들은 보수 정권에 대한 지지를 하고 보수 지지층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우리는 당신들 따라가지 못하겠다고 50대 중반부터 다 등을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 사람들을 설득해야 될 논리가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가져왔던 보수의 이데올로기가 그 사람들한테 먹히겠습니까? 안보 문제를 빼고는요, 확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윤여준이가 오늘 아침에 신문에서 뭐 안보 가치도 바꾸니 무슨 김병준이 안보가 이건 삼류들이에요. 정치꾼들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대한민국은 북한 문제에 대한 안보의 가치는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거는 다른 나라다 생각하고 너네는 너네끼리 살아라. 우리는 통일하기 싫다고 저는 솔직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망하면 받아줄게. 그것도 그때 가서 생각해보고. 중국이 한 개의 나라입니까? 중국이 한 개의 나라예요? 중국은 한 60개 이상의 나라예요. 미국이 한 개의 나라입니까? 미국은 51개의 나라였어요. 한국이 북한하고 한민족이다? 한국은 신라시대 때도 흩어져 있었고 고려시대 때는 북쪽이 한국 게 아니었고 조선시대 때 국경을 유지했지만 국경 부근은 희미했습니다. 북쪽 진영에 여진족, 거란족이 뒤섞였어요. 함경북도 저 끄트머리에 가면 조선어가 안 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진족, 거란족 이런 사람들이 한국 민족하고 거의 사돈 8존쯤 되는 사람들이에요. 백이민족, 단일민족요?
일본이 한번 쳐들어오면서, 예? 청나라가 한번 쳐들어오면서 다 피들 섞였습니다. 먼 백이 민족이고 단일 민족이에요. 자, 원래 작은 나라일수록 역사가 왜소하고 우리나라 건축물 중에서 솔직히 외국 관광객이 왔을 때 고대 건축물 중에서 궁전이라거나 뭐 하나 자랑할 만한 게 있습니까? 건축물이라고 어디 내놓으면 중국 비스무리한 사촌에다가, 네? 규모로 보면 미니어처 같아 보이잖아요. 자, 그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국력이 엄청 약했어요. 왕권도 약했어요. 조선시대의 신하들이 아니 되옵니다 하고 머리 찍으면요, 대통령이 나 물러날란다, 예? 왕위를 양해하겠다 하면 전하 통초가 없어서 하면서 왕위를 계속 유지하고 좀 마음에 안 들면 드러내버리고 이랬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유지해온 이 나라가 이만큼 엄청난 성취를 했는데, 성취하는 동안에 자만하지 말고 이 보수의 가치를 시대에 맞게 계속 쇄신해 왔는데 쇄신에 실패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쇄신의 실패를 딛고 이제 반대하는 사람은 맹목적인 적대감에 매몰되어 가지고 보수의 가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폄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말이 안 통해요. 좌파 세력을 앉혀놓고 대화를 해보십시오. 집에 자식들 중에 문재인 찍은 사람 불러다가 설득을 말 안 될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절반은 다 그쪽에 찍었을 거예요. 자녀들이. 그러면 부모 자식 간에도 정치적으로 대화가 안 될 정도인데 생각이 다른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지금 대화가 되겠습니까? 자, 이 문제의 본질은요, 한쪽은 맹목적인 분노와 적개감과 지역주의와 자신들의 이 계층적 어떤 열등감, 더 나아가서 계층적 분노로 반대쪽을 지지해버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쪽은 과거에 잃어버린 영광에 매몰되어 가지고, 과거에 누렸던 영광에, 자신들도 이제는 빈곤층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그 가치들을 지금도 맞는 것이냐 맹목적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쪽이 다 미쳐가고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양식을 가진 소수는 설 데가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안철수가 나오면 저 사람 괜찮나 보고, 네? 유승민이 나오면 괜찮나 보고 그러는 거 방황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 표는 뭐예요? 교수에서 떨어져 나간, 빙산이 무너져서 떨어져 나간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구도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노인들은 돌아가시고, 지금 65세 이상이 650만도 안 될 거예요. 점점 많이 돌아가실 거예요. 자, 세월이 가면 갈수록 보수는 이런 상황에서 경제는 점점 안 좋아져 갑니다. 경제가 안 좋아져 가면 경제 성장 때문에 보수를 민다요? 아니지요. 어떤 사람을 밀어요? 포퓰리즘을 주장하는 사람을 밀게 돼 있습니다. 유럽이 그걸 증명하고 미국이 증명하잖아요. 경제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좌우 포퓰리즘이 득세하는데, 포퓰리즘으로 보면 보수가 좌파를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따라갈 수, 우파가. 왜? 쟤들은 유전자가 포퓰리즘에 탁월하게 이렇게 발달돼 있어. 왜? 좌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프로파간다나 선동이나 조작이나 이런 부분에서 달인이기 때문에. 말로 가지고 원래 공산당을 못 이긴다 하지 않습니까? 북한의 이 공무원들하고 한국의 공무원들을 둘이 웅변대시키면요, 점수를 이기면 제가 볼 때 9대 1쯤 나올 겁니다. 왜? 저 사람들은 끝없이 토론을 하니까요. 온 조직에, 동네에, 직장에 일주일에 서너 번의 토론을 합니다. 태영호 그 책 읽어보면 다 나와요. 얼마나 토론을 시키는가. 대사관에 가도 토론해요. 대사관에서 너댓 명 앉아가지고도 자아 비판하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수의 가치가 좌파를 이기기가 매우 어렵게 되는 양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몰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점점 더 상식적인 국민이 줄어들고 비상식적인 국민들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이제는 고민을 상실합니다. 크게 고민을 하지 않아요. 보수의 가치에 대한 책이라도 이런 걸 제대로 읽어보고, 이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보수 정치를 제대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한국에 생존하는 보수 지지층이요, 보수의
기본적인 가치와 출발이 언제부터 있었는가를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과거에 무슨 영국에서 버크고 어쩌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제가 그 보수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50년대에 보수라는 말이 생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좌파는 언제 생겼어요? 1843년에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혁명에 대한 이론을 갖다가 이제 조직화하기 시작했어요. 엥겔스하고. 제가 어젯밤에 무려 4,950원을 주고 이 IPTV에서 청년 마르크스라는 걸 주문하서 한 30분 보다가 잤는데 왜 그걸 보겠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저렇게 흔드는 종교도 아닌데 거의 예수만큼 저렇게 수세기를 흔드는 200년 전에 혁명을 논리를 전파했을까? 좀 배워야 되겠다 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그때 유럽에 보면 이 영주의 땅에 나뭇가지가 바닥에 떨어져요. 그게 이제 처음에 마르크스의 기사 내용이 나옵니다. 이 혁명을 조장하는 신문에 있었어요. 신해겔파에. 자, 살아있는 나무를 꺾어가지고 땔감으로 갖고 가면 이것은 범죄겠지만은 나무가 스스로 부러져서 마른 장작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걸 주워간다고 해가지고 기마대 경찰이 와서 그걸 주워가는 이 엄마와 아들 이런 사람을 패서 죽이기도 합니다. 말에서 방망이로 때렸어요. 자, 땔감을 주스러 오는다는 거 정말 하루 생계를 곤란한 사람들이죠. 그 날씨는 춥고 그 저녁에 불은 떼야 되니까 산이라는 건 다 주인이 있어요. 그 산에 가서 마른 장작이 떨어진 걸 주워 온다고 말해서 팼습니다. 자, 이런 사회에서 정상적이고 양심이 있으면 뒤집어야 된다는 게 맞아요. 그것도 체제에 순응해야 된다는 게 맞아요.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이 세계로 퍼져나간 겁니다. 노동자들이 산업혁명으로 생겨나면서요. 자,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젊은 사람들이 실업이 되고 자영업자들이 망해가고 이런 부분에서요. 솔직히 말하면 문정권이 무식해가지고 최저임금을 주장하고 주 52시간을 주장하고 엉뚱한 걸 갖다 들이미니까 그나마 이 정권이 망할 기회가 좀 생기고 있지요. 이 정권이 진짜 똑똑해서 경제정책을 현실에 맞게 하면서 민노총을 과감하게 개혁하고 정교조도 말조심해라고 하고 이러면요. 이 평생 보수는 끝난 겁니다. 대한민국은 북한한테 넘어가요. 근데 이 정권이 워낙 수준이 낮아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직도 기회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바뀌고 자영업자는 앞으로 점점 망하게 되어 있고 노인들은 점점 가난해지고 젊은 사람들은 점점 일자리가 없고 대기업도 소수만 빼고는 다 망해가고 이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지나치게 높다. 이 세상을 어떻게 보수가 무슨 가치를 가지고 설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요. 보수는 단결해야 된다. 뭘 위해서 단결해요? 니나 하세요. 이러죠. 저는 보수 단결 절대 안 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 좋아라고? 지금까지 저렇게 팔아서 뜯어먹고 살은 한나라 한국당 사람 국회의원을 위해서 단결해요? 전직 대통령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단결해요? 보수에? 단결할 이유가 없어요. 그럴 바에야 좌파 세상을 열어주고 첫 씨를 뿌려서 수십 년이든 수백 년이든 싸워가겠다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 보수 스스로가 시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없이 맹목적이 되고 무지하게 되어가지고 단결하자라고 논리를 펴고 있거나 더 나아가서 기존에 무슨 자유시장 경제 운운하거나 자유시장 경제 좋지요. 자유시장에 반대하면 빨갱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틀린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빨갱이입니까? 미국의 대공황이 와서 주식시장도 망해버리고 부동산도 다 망했는데 이 케인즈를 데려다가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에 수정자본주의를 제안한 사람은 그럼 빨갱이입니까? 자유시장 경제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부에서 불러다가 공연히 일시키고 뉴딜 정책이라고 후보댐도 만들고 정부에서 월급 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빨갱이입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적 상황에 대한 고민, 저도
정확하게 어느 쪽으로 가자. 제 머릿속에는 얼기설기 있지만은 이 부분을 지금은 제가 말을 하진 않아요. 어느 시점에서 아주 논리적으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대중들이 너무나 단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보수 쪽에서 거의 앞장서 있는 주된 동력들이에요. 근데 실제로 순수한 보수의 분들은 걱정은 하지만 이런 일들에서 정당을 움직이고 정권과 투쟁하고 하는 부분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있어요. 그러면 기존의 보수를 앞장서서 보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의 보수의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추종하는 수구적 보수거나 아니면 보수가 틀렸으니까 이제는 좌파들 쪽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한마디로 안보도 시대에 따라서 맞추자고 하는 이 무식한 놈들이거나 이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과연 뭘 지켜야 되고 뭘 고쳐가야 되는가에 대한 토론 자체를 거의 거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저처럼 이야기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왜? 저는 정치 내가 별로 맹목적으로 이렇게 줄대서 할 생각이 없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죠. 제가 유튜브 하지만은 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비맞추겠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욕을 달 걸 각오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기존의 이 잘못된 이 사람을 맹인으로 기머거리로 만드는 이 틀을 깨지 않고 우리 보수가 새로워질 수 있냐? 없는 겁니다. 그냥 단결하면 끝이에요. 무조건 바꿔야 돼요. 그런데 뭘 바꿔야 되고 뭘 지켜야 될지를 모르면서 지킬 것은 바꾸자 그러고 바꿔야 될 것은 지키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 보수에 있는 지지층 상당수가 내가 좌파 걱정할 때가 아니니까 지금 좌파 이야기는 안 합니다. 솔직히 쏘을 준비가 너무 많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자신이 보수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한다는 사람일수록 더 이런 쪽에 이렇게 쏘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열과 그 열정을 전체적인 사회 변화를 보수가 주도해 나가는 쪽으로 쓰지 못하고요. 흘러간 물을 끌어와 가지고 다시 물레방아를 돌리려고 하는 억지로 이렇게 몰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1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2부에서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의 자세라는 말을 하겠는데요. 이 정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그야말로 매우 냉혹하게 엄청난 불신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는 부분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감사합니다.